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이번에는 제6장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은요, 물건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요소란 무엇인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 시장도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닌 불완전 경쟁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살짝 가볍게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어떻게 나누는가, 그게 바로 소득 분배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득 분배는요, 우리가 내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 어떤 계층별 소득 분배,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미시경제학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기능별 소득 분배가 되긴 하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아니면 신문상에서는 계층별 소득 분배가 훨씬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층별 소득 분배, 불평등 지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와 있고 뒤에 거는 약간 강약 조정해서 좀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하면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파생 수요라는 용어를 잘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요, 물건을 만든단 말입니다.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는데 이 노동과 자본을 인풋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Q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웃풋이죠. 생산량.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쪽입니다. 이쪽. 노동과 자본과 관련된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 파생 수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경기가 침체가 돼서 내가 신발을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자꾸 쌓인다고 할게요. 여기 볼게요. 경기가 침체가 됐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신발 공장에 신발을 사지가 않는 거야. 그럼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아니,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물건 만드는 데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요, 이것도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투입 감소하고 자본에 대한 투입 감소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은요, 이렇게 노동과 L과 K의 생산 요소 시장은 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Q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파생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알았어. 물건을 만들 때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겠지. 야, 그러면 노동과 자본 중에서 이 생산함수를 이렇게 쓰잖아요. 노동과 자본 중에서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몇 명 채용을 해야 가장 최적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할 때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배합을 잘 해야지 이윤 극대화가 되는가?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노동을 얼마나 쓸까? 자본을 얼마나 쓸까?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비용 극소화 조건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알고 있어요. 이겁니다. 예, 우리 노동과 자본 할 때 이렇게 본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노동이고 자본이에요. 이게 등비용선이고 등량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Q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이 바로 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래서 최적 노동량, 최적 자본량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과연 최적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최적으로 투입한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MRTS라는 거 기억나세요? MRTS, LK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게 분자가 MPL이고요. 분모는 MPK예요. 자, 얘가 뭐랑 똑같냐면 R분의 W랑 똑같을 때가 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W랑 MPK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에다가 W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PK 이렇게 돼 있고 R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 느낌이 뭐냐면 L로 같이 이렇게 생각한 거와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임금 요거에 대한 비율 1원당 한계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임금 한 단위당, 생산 요소 한 단위당. 이게 지금 노동과 자본 제가 두 개만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에너지, 머터리얼, 물질 등등등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도 숙련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미숙련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제 하첨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N, I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원리에서 도입돼서 이렇게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잘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인데 만약에 가변 투입 요소가 하나인 경우 노동 하나만 있는 경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생산 요소가 노동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를 채용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노동자를 채용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우선 첫 번째 노동자를 한 명 채용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노동자에서 얻게 되는 가치, 베네핏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야, 노동자 한 명 채용할 때 노동자를 자 이거 직관적으로 잘 보세요. 한 명 채용할 때 그 노동을 채용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니 그거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쓰면 노동을 한 명 채용했을 때 우리 회사에 얼마나 총수입을 증가시켜 주니 요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노동을 한 명 더 채용을 했을 때 야, 우리 회사에 얼마나 비용을 가져다 주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한 명 채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이 얼마이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계 원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한 명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총 수입하고요. 노동을 한 명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총 비용하고요. 요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노동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노동자가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물건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총 수입을 벌어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을 벌어들인다. 총 비용을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요. 자, 몇 명의 노동자를 투입할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최대 생산량, 최적 생산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Q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윤이라는 것은 TR에서 TC를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때 몇 개를 생산해야지 이윤극대화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생산량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TR 총수입의 변화 크기에다가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요거를 빵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나타낸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얘를 바로 M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얘를 MC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하고 MC가 같을 때가 바로 이윤극대 최적 산출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살펴본 거야. 야, 우리가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개를 생산하는 게 가장 좋겠니?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게 이쪽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장님이 스타팅 포인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야, 이번에 신입사원 몇 명 뽑아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야, 생산량을 몇 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밑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야, 노동을 몇 명 채용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돼.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동을 몇 명 채용해야 되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이윤함수 요거를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랑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랑 이렇게 해가지고 빵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로 한 단계 더 가는 거야.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채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요걸 알 수 있어요.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MPL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생산량이 한 단위 변했을 때 총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는 요거야. 생산량이 한 단위 변했을 때 총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MR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총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총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M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지금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TR이 어떻게 변합니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쪼개서 쓸 수 있어요. 노동을 하나 변화시켰을 때 델타 Q를 분모 분자에다가 같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뭐야? 얘가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거 앞에서 본 것처럼 MR입니다. MR. 이해가시죠? 얘를 뭐라 그럽니까? 얘를 요거 보시면 노동을 하나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합니까를 나타내는 MPL이에요. MPL.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한 명 더 증가시켰을 때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는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나타낸 게 MR 곱하기 MPL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해 가시죠? 뭔가 이름을 새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MR, PL 이렇게 붙인 거야. 간단하잖아. 여기 보시면 M이 양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MR 곱하기 MP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는데 그때 TC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렇게 보려고 해요.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는데 TC가 얼마나 변화합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똑같이 쓸 수 있어.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똑같이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고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는데 그때 총비용이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얘가 뭐예요? 얘가 MC예요. MC. 얘는 뭐예요? MPL이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MC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MRP라고 그러고 MR 곱하기 MP잖아. 이것도 MC 곱하기 MPL이기 때문에 MCP 하면 좋은데 이름을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들 만약에 MCP로 돼 있으면 이쪽 파트를 경작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데 이게 뭐 할만하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경작을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요 MFC 이름을 그렇게 새롭게 붙이게 됩니다. 노동이니까 한점자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물론 F라는 게 마지널 MC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널 코스트가 있는데 이 F라는 게 생산 요소 팩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요소 비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는 이 총 수입에 들어가는 거랑 우리 노동을 한 명 더 증가시킬 때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 총 비용의 증가분을 봤을 때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MRPL이라고 그랬어요. MRPL 빼기 MFC L 요거가 같아질 때가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부등호가 이렇게 됐어. 노동자 한 명을 투입했는데 우리 회사에 얘가 400만 원의 이득을 벌어다 주는데 얘한테 주는 월급이 200만 원이라 할게요. 얘를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한테 주는 월급은 200만 원인데 얘가 창출하는 가치는 100만 원밖에 안 돼. 얘 뽑으면 뭐해? 우리 회사 망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노동을 투입을 증가시켜야 됩니까? 하면은 노동을 1명, 2명, 3명, 4명 자꾸자꾸 증가시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노동을 투입하는 대가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 뭐 시간당 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뭐냐면 노동이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는 어떤 생산량, 아웃풋을 시장 가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투입 시 얻게 되는 투입 시 발생하는 얻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같을 때가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요거 뭐라고 우리 얘기했습니까? 얘를 MRPL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면 MFCL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파트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해서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변 투입 요소가 하나인 경우에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노동만 유일하다라고 하면 노동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수입 생산의 가치에다가 임금 이게 이제 비용인 거지.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변 투입 요소가 여럿일 때는요. 우리가 요건 조금 내용 스토리가 더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노동과 자본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요. 등량 곡선하고 생산 요소와 관련된 비용 곡선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변 투입 요소가 하나인 경우 노동만 있을 땐 요거가 이제 최적 조건이 되는 것이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는 거예요. 노동 수요를 살펴보는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봤을 때 우리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살펴봐요. 이거 주체는 누구냐면 기업 입장에 봤을 때 기업이 주체가 되거든요. 기업이 주체로 되었을 때 이제 고민하는 거야.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는가? 최저 고용량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야. 몇 명을 뽑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노동의 수요와 관련해서 노동을 한 명 뽑았을 때 노동자가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한 명 뽑았을 때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 이거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MR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MRP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노동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놓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MRP라고 합시다. 자, MRP 곡선은요, 이렇게 우아형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아형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얘가 체감한단 말이야. 체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아형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임금 수준이 여기 W0라고 할게요. 자, 지금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임금이 W0로 주어져 있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생산량을 노동을 얼마나 투입하면 됩니까? 하면 L0만큼을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임금이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랑 이제 뭐가 같아져야 됩니까? 하면 W가 같아져야 되는 건데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려면 노동을 더 많이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노동을 더 많이 채용해야 돼. 그게 이제 좀 헷갈리면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W1의 임금 하에서는 노동을 몇 명 채용해야 됩니까? 하면 이만큼 L1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처음에 A만큼의 노동을 채용하다가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B만큼의 노동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몇 명을 채용해야 됩니까? 그거를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MRP 곡선이 되는 거잖아요. MRPL 곡선이 되는데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의 수요 곡선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을 그리세요 하면 주어진 임금에서 몇 명을 채용해야 되는가 하면 그거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MRP 곡선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MRP 곡선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MR이 P랑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생산물 시장이 요거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면 경쟁적인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MR이 P랑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MR이 P랑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은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RP를 맞아요. P 곱하기 MP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게 P 곱하기 MPL로 쓸 수 있고 이거 이름을요 우리가 VMP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라는 게 바로 밸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라는 게 밸류 가치다 해가지고 이제 V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자로 VMPL 나타낸 것을 한 개 MPL이니까 생산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한 개 생산 가치. 그래서 이 MRP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가 VMP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지금 노동 하나만 생산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본 게 생산 요소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노동과 자본과 같이 자본이 존재 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존재 시. 자, 우선 첫 번째 노동이 어떻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건데 자, 임금이 만약에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하락하게 되면 우리 그 미시에서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나타낸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선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은 싸진 노동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노동을 증가시키고 자본은 이렇게 감소시킵니다. 자,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을 증가시키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대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는 소비자 이론처럼 소득 효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산출량이 변하는 거니까 산출량 효과에서 산출 효과 이렇게 할 거예요. 의미는 소득 효과랑 비슷하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 노동의 인건비가 하락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림 그린 거야. 만약에 인건비가 하락하게 돼서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비용이 하락하는 거야. 그럼 비용이 싸진 만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산출 효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출 효과는 비용 하락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는 무슨 실질 소득의 증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이에 따라서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노동을 더 증가시키고 자본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더 만들려면 여기 노동과 자본은 파생 수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생 수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본은 우선 신경 쓰지 않을게요. 노동만 신경 쓰세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고요. 산출량 효과에 의해서 노동의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하게 되면은 그 결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입, 투입 요소가, 가변 투입 요소가 여럿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요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하는 무차별 곡선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관식용이니까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산출량이 증가하고 K가 증가하는 게 거기 반영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하도록 하시죠. 자, 뭘 심플하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생산 요소가 지금 여러 개가 있어.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 점을 잡을게요. 만약에 임금이 하락했어.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대체 효과에 의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출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출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또 생겨요. 그래서 C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이런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산출 효과까지 하나 더 생겨가지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노동만 하나 있을 때는 그냥 VMPL, MRP가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러면 되고요. 가변 투입 요소가 여럿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가변 투입 요소가 여럿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노동과 자본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장 수요는요. 개별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서메이션 해가지고 합하게 된 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에 대한 노동이라고 할까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니까 임금에 언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이걸 보는 거야. 우리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임금이 하락했을 때 언제 노동 수요가 많이 크게 증가합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 임금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언제 노동을 사람들이 많이 채용합니까? 라고 하는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다른 생산 요소와 대체 가능성이 어떻게 클 경우 이렇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커져요. 왜냐면 임금이 하락했는데 자본 대신 노동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면 노동을 확 늘리고 자본을 확 줄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것도 중요해요. 가격 탄력성도 클 경우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훨씬 더 커진다 보시면 돼요. 자,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은요. 노동의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노동이 있고요. 임금이 있어요. 여러분 A점에서 노동에 대한 이게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첫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 클 경우는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번에 해당하는 대체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가. 커질수록 완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하는 요거 있잖아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산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가 하락하게 되면은 비용이 절감돼 가지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산출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크게 변할수록 어떻게 돼? 맞아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또 영향을 미치고요. 고려되는 기간, 이것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영향을 미치는데 한 이렇게 보통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대비해서는 한 요거 2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언제 큽니까? 노동과 자본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경우랑 그리고 어떤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 경우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사게 되는 경우 그때 산출 효과가 커져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완만해진다. 이게 임금이 떨어졌을 때 얘가 크게 변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만해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생산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 곡선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볍게 보세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수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시장 전체는 우상향해서 우리가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하고 노동의 거래량을 생각할 때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 이렇게 되고 이 엄청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개별 기업 입장이야.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요. 주어진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하에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이시는 분은 보시고요. 뭐 우리 책의 내용을 보시면서 아닌 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대와 준지대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할게요. 이거 지대라는 것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특히 전통적 의미의 지대는 말 그대로 땅값이야, 땅값. 지대가. 우리 생각해보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보통 땅의 수확량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비옥함 정도가 1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좀 특수한 땅자락은요. 50이라는 이렇게 가치를 생산량을 가져온다고 할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급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희소해요. 공급이 고정돼 있어. 희소하단 말이죠. 이런 황무지는. 그래서 이 희소한 거,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거,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지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통적인 땅값으로만 얘기하면 얘기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경제적 지대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노동이 있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전용 수입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전용 수입을 더 초과해서 이상 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 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게 생산자 잉여랑 비슷한 거야. 생산자 잉여란. 그러니까 생산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노동의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자에 대한 잉여와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준지대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 지대라는 게 이제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준지대도 그렇기 때문에 가변 요소를 빼고 고정된 투입 요소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이야. 그래서 준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이거야. 그래서 지대와 개념이 거의 비슷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지대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총 수입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되니까 총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가변 비용 있잖아. 가변 비용.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형광펜으로 한번 칠할게요. 요게 가변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면적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변 비용의 총합, 서메이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가변 비용 평균을 가지고 나타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주황 색깔하고 요 보라 색깔 보면 여기의 차이가 여기의 차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총 가변 비용이야. 그래서 이게 전체 총 수입이잖아요. 총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총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에서 총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가 바로 준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준, 쾌자의 콰시라는 말을 써요. 콰시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면 뭐뭐와 비슷한, 뭐뭐에 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대에 준한다. 지대라는 게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 놔두는 거니까 가변 투입 요소에 의한 가변 비용에 의한 걸 제거하고 난 나머지가 바로 우리는 준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 경쟁과 생산 요소 시장은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수요 독점 시장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가 좀 되는 분위기가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거나 할 거고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시간을 쏟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객관식 문제 할 때 제가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데 출제된 바가 있는데 우리 공기업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생산 요소 얼마나 임금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 여기 P 곱하기 MPL이죠. 이거 뭐예요? V, MPL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을 한 명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총 수입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V, MP, K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뭐랑 같을 때가 최적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가격이 임금, 자본의 가격이 R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받아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하면 자기가 일해서 가치를 창출한 만큼 받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그래요 이거 VMPL만큼 야 너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냐 그만큼 받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자, 우리 콥터글라스 생산함수의 경우에 이거는 우리 생산함수 파트를 보시면 증명까지 해놨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밑에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쓸게요. Q가 있으면 A가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고요. 알파 K의 1-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체 탄력성 1이라는 거 머릿속에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이 변해도 분배 상대 몫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노동자가 가져가는 게 노동 위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노동에 대한 우리가 분배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가 가져가는 분배율이 바로 이렇게 1-알파는 자본가 위에 붙어 있으니까 자본가가 가져가는 분배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동차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알파와 1-알파를 더하면 1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노동이 가져가는 목, 자본이 가져가는 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생산 요소 시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파생 수요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거 잘 봐주시고 노동을 몇 명 고용해야지 최적인가라는 거 VMPL 또는 MRP랑 임금이 똑같을 때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능별 소득 분배를 봤으니까 계층별 소득 분배서부터 이렇게 좀 생산 요소 시장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